2043년 세계 최초의 풀다이브 VRMO 가상현실 게임이 막 출시되었다. 오감 모두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게이머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독특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곧 대학 신입생이 될 리지 무쿠도리는 출시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게임 한 장을 손에 넣는다. 어느 날 밤 그는 현실을 버리고 인피니트 덴드로그램 게임 세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VR 헤드셋을 쓰고 잠들 듯 VR 세계로 빠져든다. 리지 앞에 도서관이 나타나고 제어 A 넘버 13 말하는 고양이 채셔가 그를 맞이한다. 채셔는 리지에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플레이어 이름을 고르라 하고 리지는 레이 스타링을 플레이어 이름으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캐릭터 아바타와 의상을 디자인하라고 요청한다. 몇 분 만에 리지는 캐릭터 디자인을 완성하고 그의 모습이 변한다. 채셔는 선반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그에게 모험을 도울 동료를 선택하라고 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른 후 리지는 알타 왕국을 자신의 게임 내 국적으로 선택한다. 채셔는 미소를 지으며 레이, 즉 리지가 캐릭터 선택을 완료한 것을 축하한다. 그녀는 그가 모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멀티플레이어 세계로 보낸다. 레이는 갑자기 우주에 나타나 알타 왕국까지 떨어진다. 다행히 그는 다치지 않아 일어나 알타 왕국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게임 내 형제인 슈를 찾기 위한 지시를 따른다. 가는 길에 그는 레벨 이버이심의 NPC 릴리안을 마주친다. 레이는 넘어져 심하게 다치지만 릴리안이 그를 구한다. 그녀는 여동생 밀리안을 찾고 있었고 찾지 못해 걱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연락처를 주고 여동생을 찾으러 계속 달려간다. 레이는 정보를 확인하고 갑자기 릴리안의 언니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형인 슈를 계속 찾아 헤매며 그가 곰 옷을 입고 분수 주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슈에게 다가가고 슈는 아이들과의 세션을 끝내고 그에게 다가온다. 필요한 인사를 나눈 후 슈는 레이에게 릴리안이 누구인지 설명한다. 그녀는 많은 팬들이 몰려있는 인기 NPC로 알려져 있다. 레이는 그녀의 노트를 보여준다. 슈는 뒤를 확인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읽고 그녀의 언니를 찾기 위해 버려진 과수원인 올드레브 과수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임무는 위험할 것이지만 그녀가 죽기 전에 찾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레이와 슈는 과수원에 도착하여 임무를 시작한다. 입장하기 전에 슈는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레이를 자신의 파티에 가입시킨다. 그는 이어서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벌칙이 무엇인지 슈에게 묻는다. NPC에 비해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죽으면 24시간 동안 접속 금지된다. 레이와 슈는 거대한 벌레들로부터 여동생을 지키는 릴리안을 발견한다. 슈는 기관총을 꺼내 모든 벌레를 죽여 두 여성을 구한다.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알아가는 동안 슈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땅에서 4마리의 반영벌레가 나타나 슈를 공격한다. 그중 하나가 소녀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릴리안이 막아서며 레이에게 여동생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레이는 밀리안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달려간다. 그는 밀리안이 여동생의 생일이라 케이크 재료를 따기 위해 과수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달리던 중 끌개지렁이가 땅에서 올라와 레이를 공격한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밀리안을 숨긴 후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계속 용빈을 보호 물약을 마시며 지뢰의 공격을 버틴다. 지렁이는 이미 도망가고 있는 밀리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공격한다. 레이는 다시 그녀를 보호하지만 이번에는 나무에 붙잡힌 상태다. 지렁이가 돌진한다. 순간 레이는 자신의 배아 또는 동료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가 찰나의 순간에 나타나서 몬스터를 무찌르던 검으로 변신한다. 끌기지렁이를 무찌른 후 암브리오는 자신을 네메시스라고 정식으로 소개한다. 밀리안은 다시 언니와 재회하며 네메시스와 레이에게 감사한다. 슈는 지하에서 나와 동료들과 다시 합류한다. 바로 그때 퀘스트가 완료되고 그들은 보상으로 램버리를 받는다. 레이는 기쁘게 선물을 받아 한 입 베어문다. 그래서 릴리안과 그녀의 언니를 공격한 것은 무형의 악한 자들이 연출한 것이었다. 다음 만남에서 그들은 강력한 찬스를 제거하려 했던 실패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 드래그 웜을 보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명은 초보자 레벨 제로가 계획을 방해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들은 잠시 동안 횡설수설하며 수다를 떨다가 회의를 마친다. 다른 곳에서 슈, 레이, 그리고 레이의 베아인 네메시스가 모두 식당을 방문해 맛있는 식사를 한다. 그들이 먹는 동안 레이는 자신의 본체가 배고프고 소변이 마렵다는 알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잠시 로그아웃해 갈증과 배설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그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레이 또는 리지가 방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다시 게임에 접속하여 두 번째 연회를 시작한다. 그들이 먹는 동안 슈는 레이의 베아의 장점을 설명하며 그런 강한 베아를 파트너로 둔 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레이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베아에 대해 묻는다. 슈는 조용히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리리안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데 둘은 어떤 과거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게임의 시간대 6개월 후에 드레이프 왕국과 알터 왕국 간의 전쟁이 있었다. 양쪽 왕국이 힘에서는 비슷했지만 알터는 슈를 포함한 고위 플레이어들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 패배했다. 그래서 리리아는 슈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와 말을 하지 않는다. 레이는 그에게 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슈는 자신의 장비가 망가졌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비가 복구되었으니 다음 전투는 그가 맡게 될 거야. 그는 또한 알터가 드레이프에게 패한 후 많은 최고 랭킹 플레이어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질까 걱정된다고 말했어. 레이는 곧 최고 랭킹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날 다음 날 슈는 그를 무기상점으로 데려가서 퀘스트에 쓸 갑옷과 장비를 사게 했어. 남은 건 직업을 구하는 것뿐이야. 그는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직업과 랭킹에 대해 알아봤어. 그것들을 살펴본 후 레이는 몇 곳을 방문해서 자비를 하며 랭킹을 올렸어. 랭킹이 오르자 레이는 슈와 헤어지고 이번에는 혼자서 버티기로 결심했어.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파트너와 함께 몬스터와 싸우러 들판으로 나갔어. 그곳에서 한 플레이어와 그의 풍만한 배아가 몇 마리 몬스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 레이는 빠른 치유를 사용해 그들의 체력을 회복시켜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한다.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 후 다른 플레이어인 룩과 그의 배아인 베이비가 레이와 네메시스에게 다가와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소개가 끝난 뒤 룩과 레이는 각자의 배아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후 헤어진다. 레이와 그의 배아는 계속해서 계급을 올리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숲에 도착해 늑대 몇 마리를 사냥하던 중 갑자기 매우 이상한 몬스터들에게 공격받는다. 레이는 머리를 맞지만 네메시스가 그를 보호하며 후퇴하라고 지시한다. 레이는 멀리서 플레이어들의 비명이 들리지만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도망친다. 몬스터가 다시 공격하지만 레이는 방어하며 누가 진짜 공격하는지 살펴본다. 그는 자신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보고 머리에 총을 맞아 즉시 사망한다. 그 순간 레이는 현실에서 깨어나 부활까지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24시간 후 그는 다시 나타나 분수대에서 울면서 자신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을 자책하는 네메시스를 발견한다. 레이는 괜찮다고 말하며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위로한다. 다음 임무에서 그들은 이상한 버려진 건물을 방문하고 신분증 없이도 출입을 허락받는다. 안에서 네메시스는 지하 납골당이 썩은 시체와 구더기로 가득할 거라 생각하며 계속 겁에 질린다. 레이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손에 든 검을 쥔 채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그녀를 안아준다. 어느 순간 그는 공격을 받지만 반흡수로 막아낸다. 공격자는 게임의 전설적인 최상위 플레이어 중 한 명인 피가로임을 밝힌다. 그는 레이를 공격한 것을 미안해하며 그를 그냥 또 다른 몬스터로 생각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퍼즐 듀오에게 지하 납골당의 먼 끝을 탐험하며 5일째 머물고 있다고 전한다. 필요한 인사를 나눈 후 피가로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디온 산맥으로 떠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공격을 견뎌낸 것을 칭찬한다. 레이는 네메시스와 함께 지하 납골당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깨끗이 씻겨준다. 다음 날 레이는 루크와 베이비를 만나 이전 임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트 차림의 기묘한 여자가 예고 없이 커피데이트에 끼어들어 덴드로그램 정보 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마리 애들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정보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먼저 돈을 내라고 요구한다. 요금을 지불한 후 마리는 알터 킹덤과 연관된 4명의 상위 플레이어에 대해 알려준다. 킹 오브 디스트럭션, 피가로, 츠쿠요, 그리고 레레로 구성된 이 4명은 다른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불량 클랜을 소탕한 플레이어들이다. 마리는 마법 구슬을 꺼내 켜서 4명의 상위 플레이어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먼저 한 불량 클랜이 무력한 플레이어를 가두고 그가 억압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쌍한 플레이어를 가둔 후 가장 큰 멤버가 그를 죽이고 게임 포인트를 가져간다.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인 조크 알파가 새로 오는 먹잇감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쓰러진다. 거의 즉시 플레이어 킬러 클랜의 남은 멤버들이 빠르게 제거된다. 큰 녀석과 함께 있던 3명의 작은 애들이 싸울 준비를 한다. 곧 피가로가 빨간 전투사슬을 들고 등장하여 먼저 작은 애들을 제거한 후 그들의 보스와 맞선다. 보스는 그와 거래를 시도하지만 무거운 중력 마법을 사용해 피가로를 땅에 붙잡아둔다. 피가로는 속임수를 간파하고 마법이 끝나기 전에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의 빠름에 놀란 보스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쓰러진다. 레이, 루크, 그리고 그들의 배아들은 전투를 지켜보며 전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모두 깜짝 놀랐다. 마리에는 이쪽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구슬을 든다. 이번에는 루나 소사이어티와 그들의 보스, 후소 스쿠요가 도망친 플레이어들이 사는 유적지로 향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낮을 밤으로 바꿉니다. 그녀의 사제들은 노출된 도망친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 도로 플레이어들을 제거합니다.
레이는 왜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인물을 게임에 넣었는지 마리에게 묻습니다. 마리는 몇 마디 중얼거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 우수 플레이어인 레레를 보여줍니다. 레레는 숲에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산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우수 플레이어 중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는 자비 없는 제거자입니다. 마리는 영상을 재생하며 관객들에게 신비로운 파괴의 왕을 보여줍니다. 북쪽 숲 전체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숨어있던 일부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살아서 빠져나옵니다. 아침 식사 후 레이와 네메시스는 불길에서 북쪽 유적지로 향합니다. 불탄 풍경을 살펴보던 네메시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레이는 그녀를 따라가며 전자실에 들어서고 채셔를 만난다. 그는 네메시스와 채셔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신다. 채셔는 게임에서 버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녀는 개발자들이 그녀를 환경 분석을 위해 보내왔으며 화재로 타버린 것을 어떻게든 복구하거나 재현하려 한다고 말한다. 차를 마신 후 채셔는 그들이 가이디언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오우거에 대해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레이와 루크가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며 유전자와 함께 무기 관련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바비와 네메시스는 각각 흥미로운 인물을 찾는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들은 그동안 위험한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마리도 곧 그들과 합류하여 연구를 함께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모두에게 적합한 레벨 2 퀘스트를 발견하고 퀘스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내려 다음날 퀘스트를 시작하기로 서로 약속한다. 한편 여행자 무리 한 팀이 다른 땅으로 가는 길에 고블린들을 마주친다. 그들은 고블린들에게서 간신히 도망치지만 악명 높은 오우거의 함정에 빠지면서 미스포춘을 만난다. 다음날 레이와 루크는 그들의 배아들과 마리와 함께 다음 퀘스트를 위해 땅을 가로질러 달린다. 가는 길에 그들은 고블린과 싸우고 있는 여행자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멈춘다. 마리는 자신이 기자로서의 능력 때문에 직접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경험치를 얻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레이는 여행자들이 고블린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준비시킨다. 루크는 먼저 그의 세머리 코뿔소 마릴린을 풀어 고블린 무리를 들이받게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전차에서 내려 함께 있는 다른 몬스터들과 싸운다. 베이비는 두 번째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인에게 알린다. 한편 레이는 여전히 레벨 1의 네메시스를 붙잡고 곧 레벨업하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 독특한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 레이와 다른 이들과 싸우며 그의 외모와 체격을 알아본다. 레이는 그것이 악명 높은 오우거 몬스터 가드란다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 가드란다는 근육을 조이고 독성가스를 내뿜어 주변 평원을 채운다. 레이와 다른 여행자들은 그 영향으로 약해진다. 마릴린이 도와주러 뛰어들지만 가드란다는 그를 땅에 내리친다. 레이는 다시 일어나 가드란다의 두 번째 공격을 방어한다. 그가 첫 번째 치유를 사용하는 동안 마리는 그에게 180초 동안 모든 독을 면역하는 엘릭서를 던져준다. 레이는 힘을 모아 가드란다의 다리를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란다는 개의치 않고 계속 레이를 정면으로 공격한다. 레이는 공격을 계속 피하다가 크림슨 바위 새인 가드란다의 동료가 그를 공격한다. 룩과 그의 배아가 새를 처리하러 달려가고 레이는 오우거와 싸움을 계속한다. 영역이 풀리기까지 단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레이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그는 공중에서 성공적인 공격을 가해 오우거의 머리와 가슴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가드란다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레이는 갑자기 채셔가 오우거에 심장이 배에 있다고 말한 말을 떠올린다. 그 무렵 영역이 풀리면서 레이는 다시 무력해진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고 네메시스가 변태를 거쳐 레벨 1에서 2로 업그레이드된다. 레이는 그란드라의 공격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탈출하고 더 강력한 반역을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네메시스의 레벨 2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특성 중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마침내 오우거의 배, 심장 부위에 타격을 가하고 쓰러뜨린다. 레이는 몬스터를 쓰러뜨리자마자 기절한다. 마리오가 다가와 회복용 엘릭서를 건네준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우수 플레이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루크와 그의 배아가 크림슨 록버드와 함께 돌아오는데 모두 길들여져 있다. 여행 중인 원로 한 명이 도착하여 레이에게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물품을 선물한다. 다음은 레이와 그의 친구들인 타이언들이 죽은 자를 안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이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심지어 레이도 개발자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어딘가에서 안경 쓴 남자가 레이의 게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드래그웜을 먼저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UBM을 쓰러뜨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레이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지켜보기를 기다린다. 다음날 레이와 친구들은 거리로 나가서 멀리서 온 상인들이 물건과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구경한다. 그들은 오우거를 처치하여 100만 루어 또는 게임 포인트를 보상으로 받고 이를 나누어 갖는다.
레이와 네메시스는 나머지 친구들과 헤어져서 훈련한다. 레이는 새로 장착한 무장 손장갑을 가져오고 다가오는 고블린에게 착용해본다. 처음 몇 번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공격이 계속 자신에게 역효과를 낸다. 쉬는 시간에 레이는 나무에 기대어 힘을 회복한다. 그때 자신을 플라밍고라고 부르는 펭귄 마스코트 복장의 남자를 발견한다. 플라밍고가 레이에게 마실 엘릭서를 주고 레이는 한 모금 마신다. 그가 마시자 동물 귀가 자란다. 레이는 검을 꺼내 플라밍고에게 귀를 떼어내라. 안 그러면 저녁 식사가 될 거라고 명령한다. 플라밍고는 10시간이면 사라질 거라고 말하며 달아나고 레이는 펭귄 남자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마을로 돌아온 마리는 동물 귀를 단 레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어디서 그런 개 귀를 얻었냐고 묻는다. 레이는 마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는 그 맛을 높이 평가한다. 레이는 상인 알레한드로의 가게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머리에 난 개의 귀가 두려워한다. 마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는 네메시스와 함께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룩과 베이비를 만나고 둘은 즉시 레이의 개귀의 이유를 알아챈다. 어떻게 됐냐고 묻자 루크는 레이에게 자신이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레이는 루크가 입고 있는 코트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도 옷가게에 가서 하나 산다. 자신의 코트를 산 후 레이는 사람들이 가차 기계에서 검은 공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가차 공을 얻기 위해 20만 게임 포인트까지 쓰고 가게를 나와 들판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윈을 열고 게임 내 특별 승마마인 프리즘 스티드 제피러스 실버를 소환한다. 레이는 철간말에 올라타서 타려고 한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만다. 그때 그는 말을 타려면 달리기라는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리지 레이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확인한다. 게임 팬덤에서 찾아보니 그 기술을 배우려면 10만 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다시 로그인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다. 그는 거리 어디선가 여자를 괴롭히는 산적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레벨 126인 유고라는 플레이어가 나타나 공영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 한다. 산적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때려 눕힌다. 레이가 개입해 미아스마 플레임, 브레이서로 산적 하나를 때리고 나머지들은 도망가게 만든다. 그는 먼저 치유 마법을 써서 유고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고는 일어나 자신을 대장과 하이 드라이버 플레이어라고 소개하며 레이는 팔라딘 플레이어이자 대장이라고 말한다. 그 여자는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아이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스메이즈 갱단으로부터 남동생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레이와 유고는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여자는 고마움을 표하며 떠난다. 그때 또 다른 마스터 사이코가 2명의 기절한 갱단원을 끌고 들어온다. 그녀는 휴고를 알고 있는 듯 보이며 인사한다. 그녀가 시선을 레이에게 돌리자 그의 배아가 다소 작은 몸집이라 하여 하찮은 연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네메시스는 사이코와 실랑이를 벌이는데 곧 끝이 난다. 몇 초 후 그들은 소녀의 오빠를 구하려는 임무에 착수한다. 모두 숲속에 도착하고 휴고는 땅에 함정을 열어 자신의 무기 마징기르를 드러낸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가 모두를 갱단 은신처로 이동시킨다. 들어가기 전에 휴고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에게 설명하며 그들이 아이들을 찾는 동안 자신은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그들이 은신처를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유괴된 아이들을 실은 수레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휴고는 나와서 수레를 공격하고 레이와 네메시스에게 성공적으로 은신처에 침투할 기회를 준다. 레이와 그의 검 네메시스가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의 마법에 물든 영혼을 가진 여러 언데드 좀비 아이들을 만난다. 레이는 불로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편안히 쉬게 해준다. 그는 타이안들이 죽은 자들을 묻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낀다. 게임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그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시선을 돌려 다른 아이들을 계속 찾는다. 자신의 속을 깊은 곳에서 갱단의 리더는 휴고가 밖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거대한 브리더인 스트롱 글래디에이터 구스를 휴고에게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 휴고는 검으로 구스를 공격하지만 곧 두 사람의 거대한 힘 차이에 압도당한다. 구스는 주머니에서 인간 머리 몇 개를 꺼내 먹으며 힘을 얻는다. 휴고는 분노하며 다시 일어난다. 이번에는 사이코가 자신의 기계와 합체하여 메가 머신을 만듭니다. 휴고는 반짝이는 문을 활성화시키고 괴물을 들여보내 싸움을 계속하게 합니다. 한편 레이는 아이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을 찾아냅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 피로 원을 그린 곳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레이가 다가가자 의심 없이 아이인 척하는 아이에게 찔립니다. 살짝 의식이 있는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레이 앞에 진짜 무리의 리더가 나타나 아이한테 목숨을 잃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비웃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백인대장 센츄리온처럼 바꾸고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이들을 죽여야만 불멸의 시체왕이 되고 원한의 크리스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레이는 일어나 손을 긋고 그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사람은 싸움을 벌이고 갱단 리더는 마비 주문을 시도합니다. 레이는 주문을 풀고 앞에 있는 괴물과 마주 계속한다. 갱단 리더는 연막을 만들어 건물에서 도망친다. 그러나 레이는 그를 따라가서 밖에서 따라잡는다. 갱단 리더는 부하 구스에게 외치고 밖에서 그의 적인 휴고와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만난다. 그는 뒤돌아보고 레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본다. 그는 지금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거의 완성된 원안의 수정 조각을 꺼내서 치명적인 믹서를 이용해 레이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 이 방법은 통하지 않고 레이는 자신의 손으로 그를 끝낸다. 리더가 사라진 후 레이는 방역으로 쓰러진다. 다행히 휴고는 엘릭서와 성수를 가지고 있다. 레이는 한 모금을 마시고 힘을 회복한다. 그때 크리코가 휴고의 기계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내려온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여 은신처로 달려가 포로로 잡혀있던 나머지 아이들을 구한다. 은신처 밖 몇 미터 거리에서 공격을 피해 도망친 갱단원들이 보스의 저장고를 찾아 열어본다. 금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은 기뻐한다. 그중 한 명이 빨간 달걀 모양의 물건을 발견하고 집어든다. 그가 그냥 두라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물건이 활성화되어 그 자리의 갱단원 모두를 죽인다. 그 후 매우 크고 독특한 보스 몬스터인거스 거위로 변신한다. 레이와 다른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은신처 밖으로 나오지만 거스가 밖에서 그들의 물건을 난타하는 모습을 본다. 거스가 아이들 중 한 명을 공격하려 하자 레이가 재빨리 뛰어들어 막는다. 그는 휴고와 다른 이들에게 전차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탈출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시간을 벌기 위해 남는다. 이 계획은 아주 잘 작동했지만 레이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구스는 이제 부서진 팔다리를 재생할 수 있다. 레이가 쓸 수 있는 반흡수 마법이 남아있지 않아. 그는 구스의 공격을 피하며 최선을 발하야 했다. 레이는 숙적검과 대화하며 몇 번의 일격으로 구스를 물리칠 계획을 세운다. 적절한 순간에 레이는 구스의 공격을 확실히 피한다. 그는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인 연옥의 불꽃으로 구스를 공격한다. 구스는 일어나 아이들을 쫓아간다. 레이는 자신의 말이나 탈 것을 소환해 구스를 따라잡는다. 그는 구스의 다리를 베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리치를 던져 구스를 제어한다. 거스는 잠시 산만했고 레이는 다리를 베었다. 떨어지면서 레이는 머리를 베기 위해 움직인다. 하지만 거스는 이 속임수를 꿰뚫고 치명적인 믹서를 사용해 레이를 몇 미터 뒤로 날려버린다. 레이는 잠시 기절하고 네메시스는 거스와 맞서기 위해 혼자 남는다. 네메시스는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가진 모든 영약을 시도한다. 하지만 레이는 깨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일어나서 레이를 조금이라도 사는 결정을 하고 거스를 막는다. 그동안 레이는 형인 슈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슈는 리지 또는 레이를 목숨을 걸고 구하기 위해 사고를 당했다. 탈의실에서 레이는 그때 슈가 MMA 토너먼트에서 큰 싸움 전에 그에게 해준 격려의 말을 기억한다. 그 후 레이는 검은 실루엣과 이야기하는 흰 방에 나타난다. 레이가 그것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자 자신을 그란데라라 부르는 아름다운 갈색 피부의 여성이 나타난다. 네메시스는 구스와 싸우다가 함정에 빠진다. 다른 방법이 없던 그녀는 자신이 파괴되기 전에 레이가 다시 깨어나길 바란다. 다행히도 레이는 깨어나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 네메시스는 레이의 검으로 변신하고 둘이 함께 구스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레이 성장을 지켜보던 개발자는 레이의 승리에 미소 짓는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네메시스는 레이에게 언젠가 인피니트 덴드로그램을 떠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그동안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레이에게 개의 나이를 준 펭귄 마스코트 플라밍고가 휴고와 사이코를 다리 아래에서 만나 레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플라밍고는 자신이 레이를 도청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는 휴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가오는 전쟁은 사상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한다. 맑은 햇살 아래 몇몇 산적들이 귀족 무리를 따라가며 잡으려고 준비한다. 그들은 모르게 준요 선생과 그의 동료 강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수레에 타고 있다. 그들이 강에게 총을 쏘지만 준요는 제때 잡아막는다. 도두강 아카와 산적 무리의 우두머리인 엘드리치가 마주보며 싸우려고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점령 능력을 이용해 지나가는 수레를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준유가 수레에서 뛰쳐나와 그 심장을 빼앗는다. 엘드리치와 함께 있던 다른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그를 쏘려고 한다. 하지만 준유는 빠르게 움직여 뒤에서 나타나 모두를 제거한다. 다른 곳에서는 레이와 네메시스가 최근 승리와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네메시스는 마리와 함께하는 외출을 위해 목욕을 한다. 그녀가 끝나자 듀오와 마리와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마리는 자신이 1년째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보를 모아왔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레이에게 그의 약점을 묻는다.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그가 강해질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 이후 대화는 그녀에게로 넘어가고 레이는 그녀의 배아에 대해 묻는다. 마리는 매우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망진창인 말을 중얼거린다. 룩과 베이비가 몇 초 후에 도착하고 그녀는 무언가를 가지러 간다. 그녀는 상대방과의 결투. 즉 게임의 두 명의 달인인 준유와 피구라의 대결 초대장이 적힌 종이를 가져온다. 그들이 결투를 기다리는 동안 레이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하고 룩은 마리와 비밀 이야기를 나눈다. 레이는 혼자서 구스들을 물리쳐서 800만 루크의 보상을 받는다. 그는 상금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며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고 해요. 그는 길드를 떠나서 곰 복장을 입고 아이들을 돌보는 형 슈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 마스터가 방해하며 그녀의 배아인 호저를 회수해요. 그 이름은 베헤못이었어요. 그녀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네메시스는 그녀와 그녀의 배아에 대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만 별일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다음은 슈와 레이, 그리고 네메시스가 디저트 먹으러 식당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레이는 초대장을 보여주며 그가 거기 갈 것인지 묻습니다. 슈는 예라고 대답하고 게임 초반에 2번의 UBM을 이긴 것에 대해 축하합니다. 그는 예전의 즐거운 시절, 자신과 네파이고라가 게임 초반에 UBM을 무찌르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는 곧 두 사람을 떠나 다음 만남 장소로 향합니다. 네메시스는 라에게 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해외에서 메가로또에 당첨되어 오랜만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휴고와 사이코가 나중에 합류해 레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레이는 상금을 서로 나누자고 하지만 휴고는 자신은 그 돈의 4분의 1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현금을 나눈 후 레이는 드레이프, 그의 왕국에 대해 물어본다. 휴고는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설명한 뒤 레이에게 전날 구스와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레이는 일어나 마스터들 간의 큰 싸움에 가기 위해 떠난다. 떠나면서 휴고는 그에게 웨스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준유는 독감에 걸려 아픈 강을 돌본다. 강은 이제 토너먼트에서 응원할 수 없게 된 것을 준유에게 미안해한다. 준유는 강을 데리고 가이돈에게 가서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한다. 그날 밤 늦게 플라밍고는 상사와 그날 밤 토너먼트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상세에게 만약 목표 대상이 싸움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노릴 거라고 말한다. 그는 전화를 빨리 끊고 앉아 싸움꾼들이 겨루는 모습을 지켜본다. 레이와 친구들은 모두 프리미엄 VIP 좌석에 앉아 나이트 그룹의 멤버인 줄리엣과 첼시의 첫 대결을 본다.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레이는 동생 슈가 경기장 복도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 그는 자리를 떠나 동생을 따라가 비밀 회의 장소로 향한다. 그곳에는 변장한 피구라도 있다. 피구라는 복장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한다. 반면 슈는 레이에게 하얀 반지를 건네며 피구라에게 돈을 걸라고 말한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들이 떠난 뒤 피구라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준유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슈에게 약속한다. 최고 강자들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레이는 돈을 걸기 위해 내기 부스 앞으로 걸어간다. 다행히 네미시스가 그가 배팅의 수천 점을 낭비하는 것을 막았어요. 선유가 몇 초 뒤 경기장에 도착해서 강을 들고 있어요. 레이는 선유에게서 위험을 느끼고 즉시 네미시스를 그의 검으로 바꿔요. 선유가 레이와 싸우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슈가 끼어들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막아요. 선유는 슈의 힘을 인정하고 다시 그를 향해 공격을 이어가요. 슈는 다시 방어하며 선유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요. 선유는 공격을 멈추고 경기장 쪽으로 계속 걸어가요. 레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사람을 묻고 선유는 강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선유와 강과의 만남 후 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큰 싸움을 기다리며 VIP석으로 돌아가요. 마리에는 슈를 보고 매우 당황하며 그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까봐 걱정해요. 다행히도 슈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다. 필요한 소개가 끝나고 토너먼트가 시작되며 아나운서들이 참가자들을 무대로 불러올린다. 선유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피구라가 따른다. 두 상대가 모두 준비되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아나운서들이 경기 규칙과 규정을 읽어준다. 그런 다음 공격이 관중에게 닿지 않도록 무대 주변에 장벽을 설치하고 싸움을 시작한다. 종이 울리자마자 두 강자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아나운서들은 장벽 설정을 조절해 공격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관중들은 전투 초반에 피구라가 수비적으로 싸우는 것을 모두 알아챈다. 선유는 지쳐서 정화의 불꽃으로 피구라를 태우려 한다. 피구라는 즉시 자신 주위에 장벽을 세우고 불꽃 피해를 받지 않는다. 레이가 놀라며 슈에게 저게 피구라의 배아 스킬이냐고 묻는다. 슈는 그것이 자신의 재료 중 하나에 붙은 특전일 뿐이라고 말한다.
마리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순유의 스킬에 대해 한마디 한다. 갑자기 피구라의 방패가 풀리고 그는 피를 뱉으며 무릎을 꿇는다. 더 분석해보니 순유가 이전 공격에서 피구라의 심장이 아닌 폐 하나를 제거한 것이 밝혀진다. 그는 가만히 서서 피구라의 다음 공격을 기다린다. 마리는 피구라가 아직 배아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슈는 경기 시작부터 사용해왔으며 단지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 순간 피구라는 진지해지며 물리적 버서크 능력을 사용한다. 그는 위솥을 벗고 잠시 동안 람보가 된다. 그 변신 이후 피규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선유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슈는 드디어 피규어의 배아를 공개하는데 심장 모양의 장비로 그의 심장을 감싸며 전투가 지날수록 피해량이 2배로 늘어난다. 그의 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규어는 자신의 최상급 아이템인 제니스 드래곤의 빛나는 송곳니 글로리아 알파를 소환한다. 선유는 웃으며 자신의 최상급 무기를 소환한다. 양측은 다시 한번 최종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에게 돌격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돈다. 최종 공격에서 피규어는 한쪽 팔을 잃고 가슴에 구멍이 난다. 그의 최상급 배아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피규어는 전면전을 벌이며 선유를 조각낸다. 피규어가 승리하며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든다. 토너먼트가 끝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등장한다. 플레밍고 박사가 하늘의 아레나를 걷다가 등장해 복장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사악한 과학자 프랭클린이었다. 그는 자신이 왕국의 둘째 공주인 엘리자베스 공주를 붙잡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메리는 괴롭히는 아이들이 작은 소녀를 괴롭히는 걸 보고 골목길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가 그 아이들을 처리하고 작은 소녀를 구한다. 하지만 대화하기도 전에 몇몇 왕실 경비병들이 그 소녀를 찾아내어 뒤쫓는다. 작은 소녀는 메리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메리는 그녀를 안아들고 경비병들을 피해 도망친다. 안전해지자 메리는 그 소녀에게 솜사탕을 사주고 이름을 묻는다. 작은 소녀는 자신이 왕국의 둘째 공주 엘리자베스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혼자서 왕국 구경을 하려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왔다고 메리에게 말한다. 길을 잃거나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 궁궐에서의 휴가 동안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마리는 동의하며 엘리자베스의 작은 모험에 합류한다. 시간을 현재로 돌려보자. 전 플레밍고였던 프랭클린이 경기장 높은 곳에 서서 엘리자베스를 품에 안고 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한 마법사가 공격 마법을 그에게 날린다. 프랭클린은 산소 슬라임을 보내 그를 녹여버리며 방역한다. 관중들은 즉시 그 지역을 대피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프랭클린은 경기장 곳곳에 미리 배치해둔 모든 산소 슬라임 몬스터를 풀어놓는다. 그는 그들에게 스위치를 빼앗아야 산소 슬라임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로비에서 불평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달려간다. 거기서 그들은 이미 프랭클린이 50레벨 이상은 통과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설치해 경기장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늘 높이 엘리자베스가 깨어나 프랭클린에게 가이든을 왜 공격했는지 묻는다. 프랭클린은 그가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왕국의 달인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그동안 슈와 다른 이들은 경기장 밖을 확인하며 프랭클린의 사람들 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가 벽을 넘을지 기다리고 있다. 레이는 실수로 벽 밖으로 손을 내밀고 실제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아직 레벨 41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슈는 그에게 갑자기 벽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다. 프랭클린이 만든 함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어쨌든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곳의 모든 달인들은 레이에게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나눠주고 그를 밖으로 보낸다. 벽 바로 밖에서 프랭클린의 사람들은 벽을 넘는 누구든 때릴 후 보상에 대해 웃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몰랐다. 장벽을 통과한 후 레이는 프랭클린의 병사들을 향해 도관계를 뿌려 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 병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룩과 몇몇 다른 플레이어들이 레이를 도와 무법자 플레이어들에게 잡히지 않게 한다. 곧 모두 힘을 합쳐 듀랑달 검수를 사용하는 최강자를 포함해 프랭클린의 병사들을 전부 쓰러뜨린다. 한편 하늘에서 프랭클린은 엘리자베스에게 왕국 곳곳에 흩어진 마스터 플레이어들의 총수를 보여준다. 몇몇 병사들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데 마스터들이 그들을 계속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배아 없는 마스터 한 명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프랭클린을 공격해 그의 목을 베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새를 통제하지 못하고 새는 땅에 떨어진다. 엘리자베스가 쓰러졌지만 보이지 않는 마스터가 그녀를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한다. 그때 프랭클린을 쓰러뜨린 마스터가 마리임이 밝혀진다. 그녀는 엘리자베트를 등에 업고 마을을 가로질러 경기장으로 달린다. 경기장과 몇 미터 거리에서 프랭클린은 엘리자베트를 되찾는다. 마리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그를 잡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그녀를 자신이 부른 오케스트라의 왕, 벨도벨에게로 이끈다. 마리는 그를 추적하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본 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도시 어딘가에서 프랭클린의 부하들이 휴고와 그의 주무기를 발견한다. 그들은 기계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맹목적으로 다가간다. 휴고는 세이코와 합체하여 그녀의 냉동 능력으로 적들을 얼린다. 불의 힘을 가진 특별한 플레이어가 냉동을 저항하려 하지만 세이코의 능력은 열역학 법칙을 무시한다. 그는 결국 바싹 얼어붙는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 게임에 들어오기 전 오케스트랄의 왕 벨도벨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에게 다행히도 무한 덴드로그램을 바로 획득했고 그의 음악이 인정받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부하들을 이용해 진동장을 만들어 공격을 막으며 계속해서 귀찮은 선율을 연주하고 있어요. 마리비는 좌절하며 자신들이 완벽한 조합이 아니라고 인정해요. 벨도벨은 그녀에게 진짜 영웅이 태어나는 순간만 보고 싶다고 말해요. 바로 그때 그는 부하들을 연결하여 매우 낮은 주파수의 큰소리 파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 마리의 비생명기관 일부가 파열되어 그는 종족들과 협력하여 마리 주변에 회오리를 만들어냅니다. 게임 출시 이전의 마리의 삶에 대한 작은 통찰이 제공됩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만화 출판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릴 의욕을 잃었고 다른 출판사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어요. 영감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인 마리는 무한 덴드로그램 헤드셋이 출시되자마자 구입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접속해 절실히 필요한 영감을 되찾으려 한다. 이 세계에서 그녀는 약간의 수정만가한 자신의 모습으로 선택했다. 회오리가 멈추자 마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게임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방심한 벨도르벨을 공격한다. 거의 즉시 그는 반응하며 일부 피해를 방어한다. 마리는 특수 탄환을 꺼내 특수총에 장전하고 죽음 직전에 벨도르벨을 향해 쏜다. 벨도르벨은 마리가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마침내 쓰러진다. 하늘에 있던 프랭클린은 벨도르벨이 사라진 것을 즉시 알아챈다. 그는 레이와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플레이어를 상대하게 되어 매우 흥분한다. 프랭클린은 거리로 내려와 왕국의 문 앞에서 휴고를 만난다. 그는 휴고에게 왕실 기사들이 이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레이 스타링 외에는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기사들과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를 보내준다. 밖에 나서자마자 프랭클린은 릴리안에게 공격당하는데 그녀는 그랜드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는 공격을 받아내며 자신의 날아다니는 새로 대신 맞게 한다. 그 후 자신의 몬스터인 RSK를 소환해 왕국의 전체 군대와 맞서 싸운다. 그때 유리 고시에라는 귀족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의 부모는 그녀와 언니에게 학대적이었다. 결국 모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부모는 이혼했고 그녀는 언니와 헤어지게 된다. 그날 밤까지 유리는 자신이 모두를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며 자책한다. 그녀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단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게임 출시 후 그녀는 무력한 여성들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남성 캐릭터인 휴고를 선택했다. 레이와 룩은 베아를 데리고 프랭클린으로 이어지는 입구문에 도착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휴고를 만나 벽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휴고는 거절하며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이뿐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휴고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고 휴고는 룩의 손에 맡겨진다. 레이가 떠나자 룩은 공격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베아와 공격을 조율하며 잠시 휴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휴고는 균형을 되찾고 상대인 룩과 공정한 싸움을 준비한다. 한편 기사들은 프랭클린에서 시선을 돌려 RSK를 마주한다. 그들은 공격이 괴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곧 레이가 도착하여 괴물과 싸우기 시작한다. 루크의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설명됩니다. 아버지는 형사였고 어머니는 도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
루크는 부모님의 직업에서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그들의 기술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조언하며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루크는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비극이 닥쳐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진 후 루크는 망설임과 불가능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인피니트 덴드로그램이라는 게임에 대해 알게 되고 이 가상현실 게임 속 새 세계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이한 지금 루크는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 후고를 물리쳐야 합니다. 후고와 그의 기계와의 싸움에서 루크는 후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이 올 때마다 피하며 방어합니다. 휴고의 슈퍼프리즈 공격 중 하나가 그를 스치지만 룩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분석한다. 그는 휴고의 기계가 얼리는 효과가 일정한 강력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록 그것이 베아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는 휴고의 얼림 강력 뒤에 숨겨진 규칙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자신을 공격에 완전히 노출시킨다. 휴고가 공격을 위해 돌진하지만 룩은 여전히 얼림 시간이 왜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지 궁금해한다. 휴고가 그를 칠 때 퍼뜩 이해가 된다. 결국 라포르트 렁페르는 휴고가 전투에서 가진 킬수를 이용해 룩의 몸이 얼어붙는 간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휴고가 킬수 7을 가지고 있으므로 13초마다 룩 몸의 7%가 얼어붙을 7%의 확률이 있다. 나한테 묻지마. 나는 수학을 잘 못했다. 휴고는 룩의 추리력을 인정하지만 룩은 휴고에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룩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자신과 베이비가 융합할 시간을 벌었다. 휴고는 룩의 모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듯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무작정 공격한다. 맞기 직전에 룩은 유니온잭을 활성화하고 베이비와 융합한다. 그의 스킬은 4배로 강해지고 휴고는 수세에 몰린다. 룩은 일련의 공격으로 휴게에게 돌진하며 그에게 모욕을 던질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한다. 양측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결국 룩이 휴고를 물리친다. 다른 곳에서 레이와 왕국 기사단은 악당 프랭클린과 그의 괴물 RSK와 싸울 준비를 한다. 레이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싸우기로 결심한다. 프랭클린은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레이와 ALSK의 경기를 중계하며 장벽 리모컨을 벌인다. 이제 레이는 산소 슬라임들이 사람들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려면 RSK를 반드시 물리쳐야만 한다. 또한 프랭클린은 레이가 RSK를 물리쳐야만 해제되는 장벽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레이는 자신의 복수는 나의 것 능력을 사용해 RSK의 껍질을 뚫으려 한다. 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고 레이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골머리를 앓는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뛰어난 발명품을 자랑하며 RSK를 특별히 레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처음에 오차드에 드래그 웜을 보낸 사람이 자신임을 레이에게 밝힌다. 레이는 누군가 어린 소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RSK를 공격한다. RSK가 공격을 방역하고 레이는 마침내 깨닫는다. RSK를 조종하는 다른 괴물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전세를 바꾸고 레이는 릴리안과 다른 기사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두 기사가 RSK를 향해 돌진하며 그랜드 크로스를 사용해 머리에 구멍을 내고 껍데기 안에 괴물을 드러낸다. 그 사이 레이는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MP 에너지를 모아 가드란다의 독 안개로 바꾼다. 그는 RSK 머리의 구멍을 향해 돌진에 다치기 전에 감염시킨다. 그 후 연옥의 불꽃 힘을 발산해 RSK를 속부터 태운다. 강력한 프랭클린이 막 패배하자 경기장 전체가 승리의 함성으로 터져나온다. RSK를 제압한 뒤 레이는 연옥 불꽃의 여파로 팔에 화상을 입고 탈진해 쓰러진다. 릴리안이 나서서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편 프랭클린은 왕국을 위한 전투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손에 있던 리모컨을 파괴하고 예비 리모컨을 꺼낸다. 그리고 그것으로 두 개의 메가 레전더리 UBM인 DGP와 COS를 활성화한다. 레이가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라 기사들과 네메시스는 혼자서 괴물들을 처치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프랭클린은 도시 곳곳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그는 리모컨에서 폭발 버튼을 다시 누르지만 폭탄은 터지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의아해하다가 곧 이유를 알아낸다. 알고 보니 말이 아카시시라고 불리는 두려운 최고 살인자가 프랭클린이 도시 곳곳에 설치한 폭탄들을 모두 해체한 것이었다. 휴고와 사이코는 룩에게 프랭클린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전한다.
반면 룩은 프랭클린이 아직도 적절한 순간에 쓰려고 아끼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휴고는 그와 언쟁하며 프랭클린이 그런 사악한 짓을 할 리 없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휴고는 치명적인 프랭클린의 힘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프랭클린은 실제로 다음 움직임에 매우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 프랭클린은 00마리의 괴물을 풀어놓기로 결심한다. 이것을 위해 그는 그 지역에 깔아둔 착시 효과를 풀고 그의 뛰어난 배아인 마법 짐승 공장 판데모니엄을 드러낸다. 그는 00마리의 인간 크기 짐승들을 보내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공격하게 하며 폭군 통치를 시작한다. 프랭클린은 기사들에게 자살 특공대 괴물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린다. 그도 그들의 광란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은 누군가가 죽일 때까지 계속 모든 것을 공격한다. 네메시스와 기사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교착 상태에 빠진다. 바로 그때 레이가 일어나 말을 탄다. 그는 네메시스를 검으로 변신시키고 괴물들을 향해 돌진한다. 레이는 몇 마리 괴물을 쓰러뜨리지만 우연히 맞아 피격당한다. 큰 괴물 한 마리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다행히 마리아가 뛰어들어 그를 구한다. 마리아가 유명한 우수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레이는 그녀와 함께 싸운다. 프랭클린은 곤웅마리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레이와 마리를 비웃는다. 그때 다른 10명의 마스터 플레이어가 도착해 전투에 합류한다. 프랭클린은 몬스터 수가 계속 줄어들자 걱정하기 시작한다. 한편 슈는 마침내 복장을 벗고 전투에 참여한다. 그는 무대의 장벽을 뚫고 전장으로 나아간다. 그 사이 프랭클린은 플레이어들과 기사들이 소환한 몬스터의 약 60%를 이미 처치한 것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한다. 프랭클린은 전설의 UBM 중 하나인 DGP를 소환해 플레이어들을 향해 보낸다. DGP는 가는 길에 몇몇 플레이어를 쓰러뜨리며 곧장 레이를 향해 돌진한다. 레이는 몸을 가다듬고 전설의 몬스터에게 마지막 자살 공격을 준비한다. 슈가 전투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레이는 피와 내장 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다. 슈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DGP를 제거하고 프랭클린에게 곧 자신이 찾아갈 것이라고 알린다. 슈는 자신이 네 번째 최상위 플레이어이자 파괴의 왕임을 밝히며 몰려드는 괴물들과 계속 싸운다. 비록 그의 STR은 최고 수준이지만 프랭클린은 슈의 AGR가 매우 낮게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격을 피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빠르다. 무엇이 문제일까? 프랭클린이 말했다. 싸움을 지켜보던 피구라는 츠뉴에게 슈가 적들에 맞서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무술 경험 때문이라고 전한다. 츠뉴는 이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 뒤 아레나 깊숙한 곳에 프랭클린이 숨겨둔 치명적인 괴물을 피굴에게 상기시킨다. 츠뉴와 피굴하는 괴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프랭클린이 알아채기 전에 함께 제거하려 한다. 프랭클린은 슈를 공격하기 위해 산소괴물 몇 마리를 보냈지만 슈는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그것들을 또 다시 파괴한다. 그 후 프랭클린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슈를 단지 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과소평가한다. 슈가 전함을 풀어 모든 자살 괴물을 파괴하자 충격을 받고 말았다. 그들은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프랭클린은 이대로 다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획 D를 활성화하여 아래에서 경기장을 폭파하기로 결정한다. 불행히도 피규아와 츠뉴가 이미 괴물을 처리했고 그의 계획은 실패한다. 슈와 다른 사람들이 전장에 싸우는 동안 경기장에 있던 관중 중 한 명이 그들을 도우려 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 머드 슬라이드를 사용해 땅속으로 파고든 괴물을 멸종시킨다. 프랭클린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파괴의 왕인 슈가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계속 파괴하는 모습을. 그러고는 왜 아직 그의 배아에 총을 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생각에 잠긴 사이 레이가 제피르 말을 타고 배아에 나타난다. 슈는 그의 형이 팬데모니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이는 싸움을 멈추고 프랭클린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 그는 프랭클린에게 찬스들이 누구냐고 묻는다. 프랭클린은 찬스들이 현실 세계의 다른 NPC들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이 게임의 개발자가 인간이 와서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다음 현실 세계로 게임을 바꾸려 계획했다고 생각한다. 답을 들은 후 레이는 또 다른 질문을 한다. 이번에는 그가 게임을 현실과 비슷하게 본다면 왜 찬스들을 공격하냐고 묻는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누군가에게 지고 통제당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레이가 세 번째 질문을 하려는 찰나 소동이 벌어진다.
프랭클린은 정신을 차리고 마리가 이미 컨실러 능력을 써서 그 뒤로 몰래 들어가 엘리자베스를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큰 공영에 처했음을 알고 매우 걱정한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할 준비를 한다. 바로 그때 휴고와 그의 메가머신이 프랭클린을 보호하기 위해 도착한다. 레이와 휴고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레이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며 마음을 다해 휴고와 그의 메가머신을 파괴한다. 그를 처리한 뒤 레이는 프랭클린에게 달려가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프랭클린은 죽고 게임에서 로그아웃된다. 프랭클린의 혼란이 사라지자 레이는 땅에 쓰러진다. 기사들이 그를 받아내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레이의 오른팔을 복구하지 못했다. 레이는 걱정 말라며 이제는 입으로 검을 잡겠다고 말한다. 네메시스는 얼굴을 붉히며 입술 움직임을 키스하는 것처럼 연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프랭클린과의 긴 전투가 끝나게 됐다. 다음 장면에서 슈는 다시 복장을 갖추고 피고라와 선유와 함께 맥주를 마신다. 그들은 프랭클린과의 전투 이유를 이야기한다. 선유는 자신이 야수의 왕들 중 하나에게서 얻은 흙 조각을 보여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곳곳에서 금발 남자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가이디온과 제단 왕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다시 접속한 후 프랭클린은 클랜에서 휴고를 해고하고 벨도르벨도 클랜을 떠났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러 돌아왔는지 휴고에게 묻는다. 휴고는 울먹이며 프랭클린에게 자신이 왜 도왔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다가가 위로한다. 그러고는 다음번을 위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며칠 후 생일인 그의 생일 선물도 준다. 휴고는 크게 울며 다시 밖으로 나온다. 그곳에서 그는 사이코를 만나는데 사이코는 그의 현실의 여동생 앞에서 여자처럼 우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게다가 프랭클린은 현실에서는 여자다. 형제를 부족에서 내보낸 후 프랭클린은 다시 악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연습장을 찾는다. 궁전에서 기사 한 명이 달려와 왕국의 제1공주인 글렌드리아 부인에게 엘리자베스가 또 다시 그들의 손에서 도망쳤다고 알린다. 엘리자베스는 슈 피규어와 함께 경기장에 모여 레이가 마리와 1대1 친선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지막 장면에서 리기는 깨어나서 드디어 대학에 합격한다. 캠퍼스에서 그는 최면 상태에 있는 듯한 소녀를 만나 인사한다.